제 이름은 설아입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에 따르면 제가 태어난 날 하늘에서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날이었는데도 말이죠. 어머니는 그 눈을 보며 하늘의 축복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설아라고 지어주셨죠. 눈꽃처럼 아름답고 순수하게 자라길 바라시며 어머니 설아야, 우리 딸 눈꽃처럼 아름답게 자라렴. 하지만 어머니는 아셨을까요? 그 눈꽃이 결국 녹아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저 역시 그렇게 될 줄은. 저는 처녀였습니다. 양반인 아버지와 첩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천한 신분. 7살 때 마을 아이들이 저를 처녀라고 부르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천한 것이라는 말도 들었죠. 그때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천한 건가요? 아니란다. 우리 설아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하고 귀한 아이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비록 처녀지만 저를 딸이라 불러주셨고 글까지 가르쳐 주셨죠. 가난했지만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고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봄, 어머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죠. 의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이 깊습니다. 한 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설아야, 어떤 일이 있어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원망하지 말고 살아남아라. 약속할게요. 약속할게요. 우리 설아, 사랑한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눈물이 마를 때까지.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던 단 한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저는 예감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리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여자가 당당하게 들어섰죠. 차갑고 오만한 눈빛으로 집안을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처녀로군요. 얼굴이 꼭 천한 어미를 빼닮았네요. 여보, 그런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제 새어머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여자가 저를 미워한다는 것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석 달. 아버지는 벌써 다른 여자를 들였습니다.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처녀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배가 고파 부엌에 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부모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저 계집아이를 언제까지 저렇게 놔두실 겁니까? 천한 몸에서 태어났으니 천한 일을 시켜야죠. 하지만 그래도 내 딸인데. 처녀가 무슨 딸입니까? 적자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밀려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적자, 진짜 자식? 그럼 저는 뭡니까? 가짜입니까? 버려도 되는 존재입니까? 저는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소.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 만에, 단석 달 만에 저는 그날 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제 저는 정말 혼자구나. 이 집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다음 날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저를 종처럼 부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시켰죠. 설거지, 빨래, 청소, 물 깃기, 밥 짓기. 11살 아이가 하기엔 너무 많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이것도 못하는 게 어디서 감히 양반 행세를 했느냐. 손 내밀어 매가 날아왔습니다. 회초리가 제 손등을, 종아리를, 등을 내리쳤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더 맞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매일 맞으며 살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찬밥 한 그릇이 전부였죠.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그래서 견뎠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적자, 진짜 상속자.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죠. 아버지는 환호했고 하인들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당 구석에서 홀로 물동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그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새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이 집의 종이다. 우리 도련님을 모시는 게 내 유일한 역할이야.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은 쓰지 마라. 넌 이미 딸이 아니니까. 그날 저는 제 이름도 신분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설아가 아닌 그냥 계집아이가 되었습니다. 딸이 아닌 그냥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팠던 건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방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종들이 자는 좁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뭐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무서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김양반, 빚을 당장 갚지 못하면 내 목숨이든 뭐든 내놓아야 할 것이다.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에 빠진 겁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방문 틈으로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계집아이를 파세요. 팔다니요? 저를 판다고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팔려가는 겁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버지. 하지만 들려온 건
내일 설아를 데리고 장터에 가겠소. 결국 저는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내일 장터에서 종으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아야,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네, 어머니, 살아남을게요. 어떻게든 살아남을게요. 그리고 언젠가 이들에게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설아야,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설아야, 일어나거라. 예, 오늘 아버지랑 나가야 한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장터에. 장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새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갓난 동생은 방에서 자고 있었죠. 밥은 먹지 마라. 어차피 가서 얼굴이나 씻고 와라. 더러운 꼴로 팔려가면 값도 못 받는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우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꽃을 보던 마당,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던 대청마루, 어머니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어머니, 저 잘 해낼 수 있겠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길을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팔려가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왜 이래야 하나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설아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내가 이런 꼴을. 나 그럼 안 파시면 되잖아요. 할 수 없다.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저만 죽으면 되는 건가요? 아버지.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시 걷기 시작하셨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저를 버렸다는 것을, 저는 이제 혼자라는 것을. 장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 여자들, 남자들 모두 줄지어 서 있었죠. 저와 같은 팔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로구만. 이리 와봐라. 예. 나이가 몇이냐? 11살입니다. 일은 할 줄 아느냐? 예.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괜찮구나. 서녀라고 했나? 그렇습니다. 그럼 은자 15냥이면 되겠군. 15냥. 그게 제 값이었습니다. 11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고작 은자 15냥.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거친 인상에 무서운 눈빛. 그 남자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이 아이 괜찮아 보이는데 얼마요? 15냥? 너무 비싸지 않소? 양반 집안 서녀라 그렇습니다. 글도 알고 일도 잘합니다. 그 남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15냥 주지.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은자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아버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이야. 이제부터 넌 우리 집 종이다. 따라와.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냐?
아버지는 한 번이라도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떠나셨죠. 돈주머니를 꼭 쥔 채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날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이름도 자유도. 하지만 그날 저는 하나를 얻었습니다. 나, 복수심, 언젠가 반드시 이들에게 갚아주리라. 그게 11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저를 지옥에서 살아남게 만들어준 유일한 이유였죠.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주인의 집은 부유한 양반가였습니다. 큰 기와집에 넓은 마당. 하지만 저에게는 감옥이었습니다. 여기가 종들이 사는 곳이다. 오늘부터 여기서 자거라. 예. 그리고 잘 들어라. 주인이 제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면 죽는다. 알겠나? 예. 잘 알아들었다면 가서 쉬어라. 내일부터 일이다. 주인이 떠나고 저는 처음으로 종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좁고 추운 방, 거친 멍석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깨워졌습니다. 일어나라. 새벽 일을 시작해야 한다. 서둘러. 주인마님께서 일찍 일어나신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죠. 너는 물을 길어와라. 우물에서 큰 물동이로 10번은 길어와야 한다. 10번요? 왜? 못하겠나? 아니요. 하겠습니다. 큰 물동이는 제 키만큼 컸습니다. 물을 가득 채우면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리며 겨우 날랐죠. 1번, 2번, 3번. 손이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후, 이것도 못하면 주인마님께 혼난다. 서둘러. 물을 다 나르고 나니 이제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쓸고 방을 청소하고 해가 뜰 무렵 주인마님이 나타났습니다. 차갑고 엄격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주인마님은 제 일을 하나하나 검사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흠을 찾으며 그리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여기 먼지가 남아있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다고? 순간 뺨을 맞았습니다. 따끔한 통증, 귀가 멍멍했습니다. 다시 한다는 건 처음부터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다. 주인마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앞으로 실수하지 마라. 실수하면 이것보다 더한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저는 뺨을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맞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주인마님의 회초리가 날아왔습니다. 손등을, 종아리를, 등을 멍이 들고 상처가 생기고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울면 더 맞았으니까요. 약해 보이면 더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견디자, 살아남자, 그리고 언젠가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은 가장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우물의 물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저는 돌로 얼음을 깨야 했습니다. 손은 이미 동상에 걸려 갈라지고 터져 있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얼음을 깨고 얼어붙은 물을 퍼올리고 손이 너무 아파서 물동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물동이를 떨어뜨린 겁니다. 쨍그랑 물동이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뭐 하는 것이냐? 죄송합니다. 제가 물동이를 이것도 제대로 못 잡아? 그날 저는 벌을 받았습니다. 한겨울에 마당에 무릎 꿇고 밤을 지새우는 벌. 눈이 내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아, 이대로 죽는 건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아야, 살아남아라. 죄송해요, 어머니. 더 이상은. 그때 의식이 끊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 죽은 건가요? 천국인가요? 아니면 지옥? 눈을 뜨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이 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누구죠? 누가 저를 살려주신 건가요? 빨리 따뜻한 곳으로 옮기시오. 이대로는 죽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는 건가요? 왜요? 저는 그냥 종인데.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만남이 제 복수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15년 후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바뀌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 여기는 어디죠?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손과 발이 감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건가요? 깨어났구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한쪽에 한 남자가 앉아 계셨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 상인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놀라지 마라. 나는 내 적이 아니다. 여기가 어디죠? 낯선 남자 내 상단의 숙소다. 내가 눈 속에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인님께 허락도 없이. 낯선 남자 주인? 그 양반 말이냐? 걱정 마라. 내가 이미 이야기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럼 저는 더 큰 벌을 받겠구나. 그럼 저는 돌아가긴. 내 몸을 봐라. 손가락 2개는 동상에 걸려 잘라내야 할 뻔했다. 다행히 제때 치료해서 살렸지만 한동안은 일을 할 수 없을 게다. 일을 할 수 없다. 그럼 주인님께서 저를. 안심해라. 내가 내 주인에게 돈을 주고 시간을 샀다. 한 달 동안은 여기서 쉬며 치료받아라. 네. 내가 회복될 때까지 여기 있거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그저 종일 뿐인데. 그 남자의 이름은 김서방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큰 상단을 운영하는 상인이었죠.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날도 이 마을에 장사를 하러 왔다가 저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김서방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종을 왜 도와주는지.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김서방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왜긴 왜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나칠 수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는 종입니다. 남의 물건이나 다름없는데. 물건? 너도 사람이다.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세상이 잘못된 게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말을. 너도 사람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12살입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참 고생이 많구나. 혹시 그를 아느냐? 예, 조금은 압니다. 오호? 그럼 산수는? 그것도 조금. 대단하구나. 종인데 글과 산수를 다 안다니. 저는 설명했습니다. 제가 원래 양반의 서녀였다는 것, 아버지께 팔려왔다는 것. 김서방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세상이란 게 참 잔인하지. 설아야. 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되겠느냐? 제안?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제안일까요?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네, 내 상단에서 일하는 거다. 물론,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내 주인에게 돈을 주고 너를 사겠다. 그리고 즉시 양인으로 풀어주지. 대신 조건이 있다. 내 상단에서 일을 배워야 한다. 장부 정리, 물건 관리, 장사 방법, 모든 것을.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양인이 된다고? 자유를 얻는다고? 하지만 왜죠? 왜 이런 제안을? 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내 눈을 봤다. 죽어가던 그날 밤, 내 눈에는 불이 붙어 있더구나. 불, 살아남겠다는 의지,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결의. 김서방은 저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다. 그래서 안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무너지는지. 너는 살아남을 아이다.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무언가를 이룰 아이야. 정말로 저를 자유롭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다. 대신 열심히 배워야 한다. 쉽지 않을 게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빛이 보였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 그보다 더한 것, 복수할 수 있는 길이,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앞으로가 진짜 힘들 텐데. 각오해라.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날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종에서 양인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복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손과 발은 회복되었습니다. 김서방께서 약을 구해주시고 따뜻한 음식을 먹여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김서방께서 제 주인을 찾아가신 날, 그 계집아이를 사겠다고? 그렇습니다. 은자 20냥에 어떻겠습니까? 20냥? 어차피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그럼 거래 성사입니까? 좋소. 데려가시오. 그렇게 저는 또다시 팔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김서방은 약속대로 즉시 저를 양인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다. 누구의 종도 아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 분해서. 왜 진작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까? 왜 아버지는 저를 이런 사람에게 팔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설아야, 내일부터 한양으로 간다. 준비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서방님이 아니라 김 사장님이라고 불러라. 김 사장님? 그래. 너는 이제 내 상단의 일원이니까. 상단의 일원. 저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양.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강해지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복수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종으로 살았던 집, 지옥 같았던 그곳을 대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주인마님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하인들을 매질하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당신들이 저를 올려다볼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겠죠. 저를 그렇게 대했던 것을. 하지만 진짜 복수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팔아넘긴 아버지, 저를 학대한 새어머니,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갈 겁니다. 성공한 모습으로, 강해진 모습으로,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후회하십니까? 저를 팔아넘긴 걸 후회하십니까? 한양으로 가는 길,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제 미래를, 제 복수를, 그리고 제가 이룰 모든 것을. 12살 소녀의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양 처음 보는 대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상점들이 즐비하고 제가 살던 작은 마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 사장님의 상단은 종로에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죠. 2층짜리 기와집에 넓은 창고까지. 여기가 내가 일할 곳이구나.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줄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설아야, 여기가 우리 상단이다. 앞으로 여기서 일하게 될 거야. 정말 크네요. 크긴. 한양에는 이보다 큰 상단이 수두룩하지. 자, 들어가자. 사람들에게 인사시켜줘야지. 상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는 사람, 물건을 나르는 사람, 손님을 응대하는 사람,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김 사장님이 손뼉을 쳤습니다. 다들 잠깐 집중. 새로운 식구를 소개한다.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의아해하는 표정. 저는 작아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해야 했으니까. 이 아이 이름은 설아다. 오늘부터 우리 상단에서 일하게 될 거야. 사장님, 저 아이가 너무 어린 것 같은데요. 나이는 어려도 똑똑하다. 글도 알고 산수도 할 줄 안다. 오호? 그럼 장부 일을 시키시려고? 그렇다. 처음에는 기초부터 가르칠 테니 너희들도 도와줘라. 직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증명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직접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부 정리하는 법, 물건 값을 계산하는 법, 손님을 대하는 법. 하나하나 세세하게. 저는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모든 것을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촛불을 켜고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뒤처지면 안 됐습니다. 저는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여기 있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아야, 이번 달 장부 정리 잘했구나. 정말요? 그래. 실수가 하나도 없더구나.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 다음 단계요? 장사를 직접 해보는 거다.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법을 배워야지. 장사, 직접 물건을 사고 판다.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그리고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좋아. 그 의욕 잃지 마라. 그날 이후 저는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을 따라다니며 장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흥정하는 법,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 사람을 설득하는 법,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혼자서 거래를 해봐라. 혼자서.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으니까. 저 비단 상인에게 가서 흥정을 해봐라. 우리가 필요한 비단을 최대한 싸게 사오는 거다.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은자 50냥까지.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이 사올 수 있으면 좋겠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비단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이 든 상인이었습니다. 험한 인상.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린 것이 뭐하러 왔느냐? 비단을 사러 왔습니다. 비단을? 너 같은 꼬마가? 돈은 있기나 하냐? 은자 50냥 있습니다. 그것으로 최대한 많은 비단을 사고 싶습니다. 50냥? 그 정도면 이 비단 5필 정도 주지. 5필. 저는 계산했습니다. 시세로는 8필은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5필은 너무 적습니다. 시세로 계산하면 8필은 되어야 합니다. 뭐, 내가 시세를 알아? 물론입니다. 저희 상단에서 늘 비단을 다루니까요. 그래도 8필은 못 주지. 6필까지. 그럼 제가 다른 상인에게 가보겠습니다.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배운 대로 물러서는 척하면서 상대방이 불안해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잠깐 기다려봐라. 네, 7필. 7필 주지. 더는 못 깎아준다. 7필에 덤으로 이 작은 비단 1필 더 주시면 거래하겠습니다. 이것 봐라. 너 정말. 상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좋다. 내 말대로 하지. 7필에 작은 비단 하나 더. 감사합니다. 첫 번째 거래 성공했습니다. 저는 비단을 들고 김 사장님께 돌아갔습니다. 김 사장님은 놀라셨습니다. 7필의 덤까지? 대단한데? 제가 잘한 건가요? 잘한 정도가 아니지. 보통 사람들은 6필 정도 사오는데 넌 7필의 덤까지 받아왔어. 저는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 노력으로.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강해질 수 있구나.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장사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돈을 관리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곳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리라. 힘 있는 사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제가 정말 원한 것은 복수였습니다. 저를 버린 아버지에게, 저를 괴롭힌 새어머니에게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리라. 그들이 후회하도록. 그리고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설아야, 이제 내게 큰 기회를 주겠다. 그 기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김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설아야, 앉아라. 네, 1년 반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도 잘 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한다. 큰 일이요? 우리 상단의 지점을 하나 더 내려고 한다. 남쪽, 전주에. 전주. 제가 태어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전주 이야기를, 그 지점을 내가 관리했으면 한다. 네, 물론 처음에는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점차 내가 혼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린데 제가 과연. 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 1년 반 동안 내가 보여준 것들,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했어. 저는 놀랐습니다. 상단의 지점을 제게 맡기신다고? 14살밖에 안 된 저에게?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다리던 기회라는 것을. 전주, 그곳에 가면 제 고향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성공하면 소문이 퍼질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들을 겁니다. 제가 살아서 성공했다는 것을. 이것이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말? 네. 제가 해내겠습니다. 좋아. 그럼 한 달 후에 출발하자. 준비해라. 한 달 후면 저는 전주로 갑니다. 제 고향 근처로. 저는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제가 1년 반 동안 모은 돈. 많지는 않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 김 사장님과 함께 전주로 향했습니다. 말을 타고 며칠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에 풍경,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아야, 괜찮으냐? 얼굴이 안 좋은데. 네, 괜찮습니다. 여기 내 고향 근처지? 네. 혹시 집에 들러볼 생각 있느냐? 집, 그곳은 이미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버린 곳, 저를 팔아넘긴 곳.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 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요. 아직은요. 그래. 내가 원할 때 가거라.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한양보다는 작았지만
제가 태어난 마을보다는 훨씬 컸죠. 김 사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건물이 있었습니다. 작은 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왕국 같았습니다. 제가 관리할 곳, 제가 키워나갈 곳, 여기가 우리 전주 지점이다. 작지만 잘 키우면 크게 될 거야. 정말 제게 맡기시는 건가요? 그래. 물론 처음 몇 달은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점차 내 몫이 될 거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아. 난 널 믿는다. 그날 밤, 저는 새 상점의 2층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창문으로 전주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나만의 길, 나만의 성공, 그리고 나만의 복수. 3년만 더 기다리면 저는 완전히 독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를 찾아가리라. 그들이 후회하도록. 하지만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의 상인들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상점을 운영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래를 거부하는 상인들도 있었고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으니까요.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제가 진짜 강한지 확인하는 시험. 아가씨, 이 비단은 은자 30냥이요. 30냥? 시세보다 2배나 비싼데요. 비싸긴. 이게 좋은 비단이라 그렇소? 같은 품질의 비단이 한양에서는 15냥인데요. 여긴 한양이 아니잖소? 싫으면 다른 데 가시든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직접 한양에서 물건을 가져오면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곳에서 구하겠습니다. 다른 곳? 여기 전주에서 비단 파는 곳은 다 비슷비슷한데 전주가 아니면 되죠. 한양에서 직접 가져오면 되니까요. 뭐, 그렇게 저는 한양과 전주를 오가며 물건을 직접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길이 멀었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익도 컸습니다.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으니 가격을 훨씬 싸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의 새로운 상점이 물건을 싸게 판다더라.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그리고 점점 늘어났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16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지점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에 작은 상점에서 이제는 전주에서 손꼽히는 상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전주의 여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16살의 나이로 큰 상단을 운영하는 여자라고, 신기하다고,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 진짜 목표는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복수?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더 큰 빚을 졌다고, 집을 팔아야 할 지경이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복수할 때가.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더 크게 성공해야 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정말로 후회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기회가 왔습니다. 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설아야, 이제 내게 전주 지점을 완전히 넘기겠다. 그리고 한양 본점의 공동 경영자로 임명하겠다. 16살. 저는 조선 최연소 여성 상단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복수를 시작할 그날, 저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중 고향 마을에서 온 상인의 말을 김양반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더라.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양반? 그 도박으로 유명하던 양반? 그래, 맞아. 이번에 큰 사기를 당했다더라. 투자한다고 돈을 모두 날렸대. 허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집을 팔아야 한대. 아니, 이미 팔렸다는 소문도 있고. 그럼 어디서 사는데? 글쎄, 새빵살이를 한다던가. 새빵살이. 저를 팔아넘기던 그 양반 집에서 이제는 새빵살이라니.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함과 동시에 허전함. 이제 때가 온 건가? 하지만 아직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하게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제 고향 마을에 아버지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며칠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체면도. 새어머니는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적자였던 동생을 데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아버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늙고 병들고 외로운 노인으로.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구나. 주인님, 김양반의 현거처를 찾았습니다. 어디인가? 마을 외곽의 허름한 토담집입니다. 거의 운막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운막. 네. 그리고 병을 앓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알았네. 수고했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을 앓고 있다. 저를 팔아넘기던 그때 아버지는 건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수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냥 찾아가서 비웃으면 될까요? 아니,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방법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저는 김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구나. 그 마음 이해한다. 나라도 그랬을 게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아야, 내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네, 말씀하세요. 복수를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으냐? 멈칫했습니다. 편해질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만이 아니다.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도 복수가 될 수 있지. 제가 성공한 모습을요? 그래. 내 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 보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때 물어봐라. 후회하십니까? 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원한 건 단순히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들이 후회하게 만드는 것, 저를 버린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 그러려면 저는 더 성공해야 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설아야, 복수는 칼날처럼 양쪽을 베는 법이다. 조심해라.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더 크게 성공해야 했습니다. 조선 전역에 제 이름이 알려지도록. 그래서 전주 지점을 더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한양과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진출하기로. 부산, 대구, 평양, 제 상단이 조선 전역을 아우르도록. 16살의 나이로 저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계획을 세우고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17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상단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상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조선의 여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궁궐에서도 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부산 지점을 열겠습니다. 부산까지요? 주인님, 그건 너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한양에서 너무 멀지 않습니까? 멀수록 좋습니다. 더 많은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저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지옥을 견뎌냈으니까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17살이 된 어느 봄날, 저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화려한 가마를 타고 비단 옷을 입고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마을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 사람이 누구야? 대단한 양반댁 규수인가 봐.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옛날 종으로 팔려간 서녀를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서녀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조선 최고의 여상인입니다. 그리고 복수하러 온 사람입니다. 가마가 한 곳에 멈췄습니다. 허름한 토담집 앞에 제 아버지가 사는 곳. 저는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하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떨리는 목소리, 늙고 병든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예요, 아버지. 설아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아버지를, 늙고 야위고 병든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5년, 고작 5년 만인데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등, 그리고 놀란 눈, 저를 보는 눈. 설아, 네, 아버지. 내가 정말 설아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화려한 옷을, 제 뒤의 하인들을, 제 당당한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놀라셨습니까? 5년 전에 15냥의 파신 딸이 이렇게 돌아와서요? 제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버지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연민, 슬픔,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설화야, 나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들어오너라. 집안은 처참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깨진 밥그릇 몇 개. 이것이 저를 팔아넘기던 양반의 현재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화야, 네가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어떻게 성공했냐고요?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5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종으로 팔려간 것, 지옥 같은 나날들, 겨울밤에 죽을 뻔한 것, 김 사장님을 만난 것,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라지 않으셨겠지만 아니다. 나는 바라지 않으셨죠. 그냥 편하게 죽기를 바라셨겠죠. 그래야 죄책감도 없으실 테니까. 설화여, 나를 용서해다오. 용서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 5년 동안 지옥을 견뎠는데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시다니. 용서요? 무엇을 용서하라는 건가요? 내가 너를 판 것을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으셨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셨다고요? 하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도박을 하지 않으시면 됐어요. 새어머니 말을 듣지 않으시면 됐어요. 저를 지켜주시면 됐어요. 아버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남자의 초라한 눈물.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한 게 이건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 아버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라. 후회하십니까? 저를 파신 것 후회하십니까? 이것이 제가 5년 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후회하시는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매일 후회한다. 매일 밤 내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 너를 판 그날,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아비가 아니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신들 무슨 소용입니까? 소용없다는 거 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저를 장터로 끌고 가던 그 사람, 돈주머니를 받아들던 그 사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초라해졌습니다. 복수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대신 복수해 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새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떠났다 2년 전에 내가 파산하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떠났지. 그러셨군요.
나는 혼자 남았다 아무것도 없이 벌 받는 거겠지. 너에게 한 짓에 대한 벌. 네, 벌 받고 계신 거겠죠. 하지만 저는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돈주머니였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냐? 은자 15냥입니다. 5년 전 아버지께서 저를 파신 값이죠. 돌려드립니다. 아버지는 돈주머니를 보며 떨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움츠렸습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걸로 밥이라도 드세요. 설아여. 이제 빚은 없습니다. 저도 아버지도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설아야, 잠깐. 나는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진심으로. 행복. 저는 행복한가요?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힘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고 초라한 토담집, 그 안에 앉아 있는 늙은 아버지. 이게 제 복수의 끝이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가마에 올랐습니다. 하인들이 저를 태우고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저 양반댁 교수가 누구래? 김양반 집에 들렀던 것 같던데. 혹시 친척인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여자가 5년 전 종으로 팔려간 서녀라는 것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마을, 멀어지는 과거,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제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 후회하는 눈물, 그것을 보며 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통쾌함? 아니었습니다. 슬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함, 그리고 깨달음. 복수는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복수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주인님, 큰일입니다. 궁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궁궐? 무슨 일로? 궁궐에서 온 사람은
내관이었습니다. 궁궐의 심부름을 하는 관리. 그가 저에게 전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전주의 여상인 설화가 바로 아가씨시오. 네, 그렇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아가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왕비마마께서 저를요? 그렇소. 조선 최고의 여상인이라는 소문을 들으시고 무척 관심을 가지고 계시오. 왕비마마,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저는 종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왕비마마를 아련하게 되다니,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가야 합니까? 일주일 후 한양궁궐로 오시오. 준비하시겠소. 네, 준비하겠습니다. 내관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궁궐, 왕비마마, 새로운 세계가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다음 날 저는 김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웃으셨습니다. 왕비마마께서 널 부르시다니 대단하구나.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건 큰 기회다. 설아야 궁궐과 연결되면 우리 상단은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두우냐?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아버지를 만난 일을, 복수가 허무했던 것을. 복수를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다. 네. 복수란 원래 그런 거다. 끝나고 나면 허무하지. 나 그럼 왜 하는 건가요? 해야 하니까.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습니다. 복수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미래로 갈 수 있는 것. 설아야, 이제 과거는 잊어라. 그리고 내 앞을 봐라. 제 앞을요? 그래. 내 미래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복수가 아닌 내 진짜 꿈을. 제 꿈.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복수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격식을 갖춰서. 궁궐,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답고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곳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선 최고의 여상인이었으니까. 왕비마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왕비마마의 처소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왕비마마를 뵈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네가 소문의 여상인이냐?
마마. 소녀 설아옵니다. 고개 들어라 얼굴 좀 보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비마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문보다 어리구나 17? 그렇다옵니다, 마마. 17의 나이로 조선 최고의 상단을 운영한다니. 기특하구나.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왕비마마는 저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궁궐의 물품 조달을 맡아 주었으면 한다. 궁궐의 물품 조달. 이것은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궁궐과 거래한다는 것은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마마. 하지만 소녀가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거다. 너는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물 것인가? 나는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팔려가는 것도 종이 되는 것도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제 미래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비마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겠사옵니다, 마마. 좋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날 제 인생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살던 소녀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여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궁궐의 물품 조달. 조선 최고의 여상인. 5년 전 종으로 팔려가던 그 소녀가 이제는 왕비마마를 섬기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으면 언젠가는 꽃이 핀다는 것을. 눈 속에서도 꽃은 핍니다. 설아처럼, 제 이름처럼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2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가장 성공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궁궐뿐만 아니라 전국의 양반가들이 제 상단과 거래했습니다. 한양, 전주, 부산, 대구, 평양. 제 상단은 조선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조선의 여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주인님, 이번 달 수익이 전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잘했네들. 모두 수고했네. 주인님, 새로 들어온 비단 주문이 100필이 넘습니다. 좋아. 최상품으로 준비하게.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제가 이룬 것들이었으니까.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저는 고향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젊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옛날의 모습. 아버지, 잘 가세요. 저는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슬픔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용서라는 것을. 용서한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장례를 마치고 저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마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저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김 사장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상단으로 돌아가면 고아원을 하나 세우도록 하게. 고아원이옵니까? 그래, 버려진 아이들,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을 거두는 곳. 훌륭하신 뜻이십니다, 주인님. 고아원,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고 그들도 저처럼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할 일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사랑, 증오가 아니라 희망.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기술을 가르쳤고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성공했습니다. 상인이 되기도 하고 장인이 되기도 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복수구나. 세상에 복수하는 것. 저를 버린 세상에 사랑으로 복수하는 것. 증오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명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딸이 조선 최고의 여상인이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처녀가 수많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선징악입니다. 착하게 산 사람은 결국 보상받습니다. 악하게 산 사람은 결국 벌받습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때로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정의가 승리합니다. 제 이름은 설아입니다. 눈꽃처럼 태어났지만 결국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